김경훈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그 KTB 투자증권에서 퀀트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전에 저기 스몰스몰해라든지 예. 다른 데 이제 나오신 거는 맞습니다. 그때는 수염 기르고 계셨던데요?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 벗을 일이 없었다 보니까 아니 그냥 수염 기르고 나오시죠 왜? 좋았는데. 아닙니다. 네네. 그때는 약간 뭔가 되게 터프한 매력이 있었는데. 네. 저도 산적이었어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김경훈 연구원님이 이제 퀀트를 베이스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을 학창 시절 때 많이 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 최근에 쓰고 계신 자료 보면 퀀트의 정석 이렇게 갖고 수학의 정석 표지처럼 이렇게 내고 그거를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기억이 좀 강하게 아직까지도 좀 잔상이 남아 있어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머리가 아파져가지고. 왜냐면 이제 퀀트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맞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되게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러실 겁니다. 이거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세미나 하실 때 또 조금 복잡하고 힘들어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퀀트들은 아무래도 이제 로직을 로직 자체가 너무 좀 이제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 로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또 이제 정기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도 지난달에 말씀해 주셨던 게 뭐라고 하셨었죠? 라고 다시 되묻는 경우가 또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 시작은 아무래도 또 너무 좀 주관적인 게 좀 강하지 않나. 어떤 게 주관적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 쪽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뭐 IR이라든지 이제 공통으로 이제 전달받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퀀트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아이디어 로직을 공식화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좀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연하느냐, 그게 조금 맞습니다. 차별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그 아이디어와 논리로 말을 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맞아야 됩니다. 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닝 시즌 맞습니다. 이제 한복판에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자료를 저희가 미리 몇 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거죠. 요거 후행 지표?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일까요? 이거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발간된 날짜를 봐주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이제 상반기 때 썼었던 좀 리포트였었고 일단 이제 앵커버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은 이제 퀀트가 이제 무조건 뭐 모델로서 이제 뭐 종목을 픽한다, 뭐 시그널을 잡는다 그런 거 외에도 저는 이제 이 퀀티테이티브 솔루션스라는 요 이제 그 리포트 이제 형식으로 계량적으로 접근한 이제 전략 자료를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작성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좀 찾고 과거에는 뭐 이런 특정 매크로 지표가 튀었을 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 왔었느냐를 좀 계량적으로 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좀 풀어봤다라고 봐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후행 지표가 개선될 때, 그러니까 후행 지표가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요 4월 달에 발간했었던 리포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지금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 쪽보다는 작년에 이제 풀린 돈으로 인해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지금처럼 이제 후행 지표가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과거 경험상 어땠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본 자료였었고요.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지금 이 전략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지금 정책 불확실성이 좀 아무래도 좀 이제 시장에 좀 팽배하다 보니까 이 상반기 때부터 작성했었던 제일 중요한 중앙은행이죠. 페드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긴축 사이클로 접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자료였었고 지금까지도 그 시각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탑다운적으로 거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좀 증시를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 전반적인 좀 이제 탑다운적인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좀 추후에 좀 이따가 이제
버텀업으로 좀 가도 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에 좀 좋습니다. 이해를 좀 더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4월에 나온 그게 아이디어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시각을 왜냐하면 이제 전망을 했던 자료였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그러니까 긴축 사이클 관련된 전망은 아직까지도 동일하게 제가 이제 보고 있다. 근데 페드는 이미 이제 11월부터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걸 공식화했고, 그럼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 이후에 또 말씀드릴 전략 자료가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이기는 한데 일단 뭐 지금은 공식화 됐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연내 11월 달 정도에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테이퍼링에 따른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의 영향은 어떠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리포트에서는. 근데 먼저 말씀드릴 요 후행지표가 개선되는 지금 같은 환경 내에서는 과거 주식시장의 동향이 어땠었고 또 매크로 환경이 어땠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페드가 긴축 사이클로 언제 접어들 거냐. 그러니까 긴축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테이퍼링 긴축을 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풀린 돈에 대한 그 양을 줄여가는 단계, 그러니까 정상화의 단계인 거고 말 그대로 긴축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금리를 건드리는 시점이 언제부터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좀 결론 부분을 이 리포트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여기 소제목에도 지금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긴축은 멀었다. 여기 소제목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긴축은 아직까지 먼 이야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금리 인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11월까지는 없을 거다가 저희 결론이었고 이로 인해서 작년부터 시작됐었던 유동성 랠리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내년 말까지 유효하다라는 게 결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랠리는 내년 말까지 유효하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실물 지표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좀 올라오기 전까지는? 네네네.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인 전략. 요거는 그때까지도 유효하다. 대표적으로 어떤 지표들 보면 되는지만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그림 1번을 좀 봐주시면요. 일단 여기 좀 큰 그림이긴 한데 위아래로 지금 시계열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좀 자료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일단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페드의 정책 금리 이제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그 메커니즘을 개량적으로 좀 분석한 자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데요? 복잡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 보시면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차트부터 좀 봐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8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근한 40년 동안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추이를 좀 그려놨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곤색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곤색선은 제일 진한 바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장단기 금리 차, 그러니까 10년물에서 2년물을 차감한 장단기 금리 차를 좀 그려놨던 거였고요. 제가 여기 또 추가적으로 요 빨간색 글씨로 좀 써놓은 부분 시스템 리스크 시그널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크월드하게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들을 제가 여기 회색으로 음영 표기를 좀 해놓은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비로소 시스템 리스크 시그널로서 받아볼 수가 있는 비이상적인 지금 이제 상태이다라는 걸 의미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근데 이러한 현상이 뭐 일시적으로 뭐 하루 뭐 인트라데이로 가는 건 의미가 없었었고요. 과거 경험상 통상적으로 이렇게 역전되는 비이상적인 현상이 1년 이상 중장기화됐다라는 과거 공통분모가 있었다라는 거였고 그럼 이러한 비이상적인 현상 직후에는 어떤 현상이 이제 시장 내에서 펼쳐졌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색 선으로 넘어와서 봐주시면요. 이게 S&P 500 주식시장 위에 올라가고 있는 그 회색이 S&P 500. S&P 500을 로고 포인트로 지금 바꿔놓은 건데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바로 그 직후에는 어김없이 주식시장에는 폭락이 이어져 왔던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직후에. 그렇죠.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됐었던 이런 시스템 리스크 시그널은 그럼 언제 발생되는 현상이냐? 제가 여기 좀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색 선을 좀 봐주시면요. 이게 이제 US Policy Rate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정책 금리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빠른
긴축으로 접어들었을 때마다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장기물이 단기물 대비해서 기준금리에 훨씬 더 이제 일라스틱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단기물이 장기물 대비해서 훨씬 더 일라스틱하다 보니까 빠른 긴축 사이클 때 단기물이 훨씬 더 빨리 따라붙으면서 그렇죠. 시장 금리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회색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시스템 리스크 시그널 국면 직후에는 주식시장이 폭락이 이어졌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이러한 전주곡 역할을 했었던 거는 또 뭐였냐? 역시 또 정책 리스크였어요. 하늘색 선을 봐주시면요. 지금 보시면 긴축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다가 고점에서 약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정책금리 역시 첫 금리 인하기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을 이겼다라고 봐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경기가 이만큼 안 좋은가라는 일종의 이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었다는 거죠. 정부 정책 스탠스 이런 거 바꿀 정도로 그동안 올려왔던 거를 갑자기 떨구는 그 순간이 주식 폭락으로 이어져 왔었던 이제 전주곡 역할을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중대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정책금리에 대한 향방,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이 아래에 있는 차트가 여기 답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래? 요 아래에 있는 차트입니다. 일단 조금 위아래 올려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요 위아래 있는 차트 시결성으로 일단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요. 일단 이거죠. 그러니까 페드 의원들이 이제 정책 금리 향방 결정에 있어서 의사 결정에 있어서 보는 여러 가지 주요 실물 지표들이 있겠지만 요 차트를 통해서는 제가 개량적으로 좀 뽑아낸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 핵심 지표 두 가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말로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선행 지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선행 성격의 ISM 제조업 지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후행 성격의 고용 지표. 요 두 가지 지표들이 그동안 금리 향방 결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였고요. 보시면 여기 가로로 지나가고 있는 빨간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요게 이제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로로 돼 있는 가로로 지나가고 빨간 점선들. 요거 이게 0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또 써주신 걸까요? 일단 보시면 좌측이 이제 고용 지표 증가율 쪽이고요. 우측이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말로서 표현을 해드리면 일단 로우 밴드부터 봐주시면요. 로우 밴드는 과거 경험상 금리 인하기 때를 인하기 때에 대한 이제 기준점이었고 여기서 회색 음영 처리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위에 있는 차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실제로 정책금리 향방을 좀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색 음영 처리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구간은 금리 인하 사이클, 위로 올라가 있는 회색 음영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점을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로우 밴드를 먼저 봐주시면요. 페드는 과거 경험상 금리 인상기 때보다 인하기 때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죄송합니다. 자유롭게 접근을 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지표가 있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기 때는 선행 성격의 ISM 제조업 지표가요. 기준점인 매직 넘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50포인트 이하로 하회를 했을 때마다 어김없이 매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왔던 모습을 실제 보실 수 있으십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확장과 위축 국면의 기준이 50이죠. 맞습니다. 50. 그게 50인데 과거 경험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점 역시 50포인트 이하로 밑돌기 시작할 때부터가 금리 인하, 그러니까 확장 기조의 이제 첫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긴축 사이클로의 전환은 훨씬 더 보수적이었어요. 이제 어퍼밴드, 요 위에 있는 밴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빨간 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왼쪽에 2라는 숫자를 참고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부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말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 성격의 ISM 제조업 지수도요. 기준점인 55포인트를 상회를 하고 있고 엔드 조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후행 성격의 곤색 선입니다. 후행 성격의 고용 지표 증가율 역시 같이 떨어지면 2% 이상의 그로스를 보여주는 국면에서만 실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경기가 좋아서 뜨거워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고용 지표와 ISM 제조업 지수가 다 지금 이제
ISM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하신 맞습니다. 그 기준점 위에 있어요. 이를 기준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선행 성격의 ISM 제조업 지수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55포인트 이상으로 상회를 하고 있고 그 국면에서 엔드 조건으로 후행 성격의 고용 지표 증가율 역시 2%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는 국면에서만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즉 페드 의원들이 판단을 할 때 경기 과열은 이 국면 이상부터가 과열을 의미한다는 거죠. 고용이 전년 대비 2% 이상씩 늘어나고 엔드 조건으로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점 50이 아니라 55라는 맞습니다. 더욱더 큰 확장 국면에 있을 때 맞습니다. 50이라는 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의미를 하고 55는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 여기에 덧대어서 고용 지표 후행 쪽도 필요하다. 아하. 그러니까 요게 페드에서 이걸 절대 기준으로 보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과거의 흐름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인 기준선을 넘을 때 금리를 올리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추해 보자면 여전히 ISM 제조업 지수랑 고용 지표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멀었다. 그래서 이제 요 차트를 좀 봐주시면요. 일단 저희가 작년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아무래도 요 하늘색 선부터 좀 봐주시겠습니다. 이제 선행 성격의 ISM 제조업 지수는 말 그대로 선행 지표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수축이 빨리 되긴 했었지만 또 그만큼 돈을 또 많이 뿌린 만큼 유동성장에서 나온 만큼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선행 지표인 ISM 제조업 지표는 제가 이 리포트를 작성했었던 올해 4월까지만 보셔도 기준점인 55포인트를 크게 이미 상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 거의 차트 끝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표기 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이미 요 기준점을 훨씬 더 초과해 있는 상태다. 진짜 하늘색 차트가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 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선행 성격의 지표다 보니까 제조업은 좋았다. 기대감이 이제 미리 이제 적용이 되면서 선반영이 되면서 미리 이미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근데 4월 기준입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 곤색선은 그렇죠. 아직 후행 쪽이 못 받쳐주고 있다. 물론 지금 요 차트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좀 잘리긴 했는데요. 작년 4월을 변곡점으로 해서 요 두 지표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튼 거는 맞지만 그 속도 차이가 있는 거죠. 선행은 이미 그 기준점을 초과했는 상태인 거에 비해서 후행 쪽은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아직까지 페드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과열까지 간 국면까지는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인 제조업은 치고 갔지만 맞습니다. 후행인 고용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에 기인을 해서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코스피가 연초에 이제 최고점 이제 경신한 이후에 좀 흘러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좀 논란이 좀 됐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아직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매니저분들께 드려왔었던 결론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럼 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11월이냐, 왜 내년 하반기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나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 못 올린다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백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시각화해서 보니까 이해가 더 잘 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은 여기 6번 차트에 있다라고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답은 여기 6번 차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페드는 과거 경험상 장기 시계열 동안 금리 인하 때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확장 기조 때와는 다르게 긴축으로 들어갈 때 훨씬 더 보수적이었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페드 의원들도 쉽사리 경기를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런 더 보수적인 성향이 생겼었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는 말 그대로 시장 센티가 녹아져 있는 지표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작년 4월 이후 급등을 해서 이미 기준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아까까지 보셨던 거였고 또 추가적으로 보셨던 게 아직 후행 쪽 같은 경우 지금 후행 지표만 지금 빼놓은 겁니다. 동 구간을. 후행 지표는 같이 작년 4월에 고개를 들긴 들었으나 지금 그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었던 2% 그로스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역성장 중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년 11월까지는 긴축이 없을 거냐라면 과거 유사 국면, 그러니까 지금과 유사했던 국면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네모
박스 국면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작년 코로나 사태 때, 그러니까 2월 달 때 이 지표가 최저점,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저점 찍고 네. 반등하면서 첫 페드 금리 인상이 걸렸던 소요가 됐었던 그 시점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듀레이션이 소요가 됐었는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고용이 이때도 회복되는데 그렇죠. 고용이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 2년 반씩은 걸리네요. 평균적으로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2.6년 정도가 네. 평균 듀레이션이었다. 그러니까 네. 최하점을 찍고 다시 과열까지 가기 위해서는 네. 2.6년이 평균 듀레이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상황마다 다 매번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2.6년을 저희가 뭐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 어떻게 또 이번 사이클에서 또 적용할 수가 있냐, 그런 의문이 있으시겠지만 그거를 조금 대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차트 다시 한번 아까 보셨던 건데요. 네. 메커니즘이었죠. 김병기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한번 아까 봐주. 차트는 네. 지금 예, 띄워놓으셨고. 예. 아까 보셨던 그 페드 정책금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메커니즘인데 이거죠. 딱 요 차트만 보셔도 바로 네. 보이실 거예요. 일단 선행 지표, 선행 성격의 ISM 제조업 지표는요. 말 그대로 선행 지표다 보니까, 다른 말로 시장에 센티가 녹아져 있는 지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곤색선인 후행 성격의 고용 지표보다 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를 해석을 해보자라면 후행 지표들은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성, 추세가 유지가 되어 왔었다라는 다른 이제 결론에 좀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한 번 방향을 잡은 이번 이 후행 지표, 요 고용 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2.6년, 그러니까 저희 나라 그러니까 글로벌리 작년 4월이 고용의 전 저점이었고 네. 그때로부터 2.6년을 더해봐 주신다라면은 내년, 그러니까 22년 11월 경이 다시금 후행 지표가 이제 과열까지 의미를 하는 2% 성장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후행 지표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고용 지표는 한 번 이제 방향을 틀면 추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빨리 움직이는 놈도 아니고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맞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올라올 때까지는 즉 2년 반, 맞습니다. 팬데믹으로부터 2년 반, 즉 한 내년 말까지는 예. 우리가 뭐 유동성 파티는 아니더라도 긴축까지 가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요렇게 이해를 하니까 명쾌해지네요. 네. 이게 네. 그냥 봤을 때는 예. 아까 뭐 회색 음영이 있고 빨간 선 점선이어도 되게 좀 어려웠었는데 네네네. 설명을 들으니까 네네. 명쾌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네.